안녕하세요. 경제아춤을 박시현입니다. 오늘 내용은 구독자 한 분께서 저에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그런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설명을 이어갈게요. 자, 질문 내용이 뭐였냐면 최근에 금융시장이 불안해서 이 미국채 시장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고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어떤 유튜버께서 이 미국채 시장의 붕괴 가능성을 이제 꾸준히 제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저의 의견을 좀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 미국채 시장의 붕괴 가능성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께서 질문하신 크게 그 질문을 5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미국채 10년 금리가 장기 추세선을 돌파했다고 하던데, 두 번째는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로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진다던데, 세 번째는 해외 투자들도 이 미국채 투자를 축소하기 시작했다더라. 네 번째는 금리 지금 얼마 올리지도 못했는데 다시 위기가 오면 다음번에 금리 인하하거나 또는 양적 완화할 수는 여력이 더 있겠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러를 더 풀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달러 가치를 계속해서 높게 이렇게 인정을 해줄 거냐, 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우려된다. 이렇게 좀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내용을 그대로 제가 가져왔는데요. 닉슨 이후에 미국채 10년 금리가 장기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였는데요. 자, 일단 닉슨 대통령이 누구시냐면 미국의 37대 대통령이시고요. 이분이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하신 분이에요. 어쨌든 이 부분의 이 재임 시기는 1969년부터 74년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뭐 한 6개 정도 되는 거예요. 6개. 당시에 미국채 시장을 보게 되면 81년도에 미국 금리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다가 그 이후로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보여왔고요. 그랬던 것이 2017년 하반기에 지금 장기 추세선을 지금 뚫고 지금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장기 추세가 바뀐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일본의 경우에도 90년대 초반에 일본 금리가 뭐 8%까지 10년짜리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역시 그 뒤로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하락 추세를 좀 벗어나서 상승세가 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다시 또 하락을 해요. 그리고 뭐 추세선을 뭐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 뭐 저렇게 그을 수도 있고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장기 하락 추세를 벗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그러면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거는 아니더라. 이렇게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로 국채가 매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금리가 상승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요. 자, 제가 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차트는 뭐냐면 이 미 연준의 월간 자산 매입 규모와 미국 10년짜리 금리를 비교한 건데, 자, 이 차트를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조금 이상하다는 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막대 차트가 이렇게 길다는 얘기는 연준이 자산 매입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히려 금리가 상승하고 있네요. 그리고 자산 매입을 줄이거나 중단한 그 시점에서는 오히려 금리가 하락하고 있네요. 지금 이제 거꾸로 움직인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연준이 자산 매입을 늘렸었을 때는 이른바 유동성 공급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 그리고 이 리스크 온, 즉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높이기 때문에 채권을 사람들이 팔고 주식을 선호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준이 채권을 매입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폭등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였던 거고요. 거꾸로 연준이 채권 매입을 줄여버리니까 이제 유동성 줄어들면 경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인플레이션도 안 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위험자산인 주식을 팔고 오히려 안전자산인 채권에 가서 숨자, 이러면서 오히려 채권 금리는 이렇게 하락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지금도 연준이 매달 보유자산을 줄여가고 있는데요. 2018년도 금융시장 기억나시죠, 여러분? 오히려 주식이 약세를 보이고 채권 시장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던 시기예요. 즉, 이 금리를 결정하는 요인은 수급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경기에 대한 인식, 전망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에 연준이 보유자산을 축소하는 것들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비록 금리 상승 요인으로 일부 작용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게 되면 오히려 금리의 하락 압력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유 자산을 축소한다고 해서 수급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오해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연준은 지금 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파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기가 도래하면 재투자를 안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유통시장에서 매물로 쌓이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오해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최근에 뭐 일본이나 중국 이런 그 미국의 채권 국가들이 미국채 보유량을 줄이기 시작했다는데 이 영향은 어떠냐? 자,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중국하고 일본이 미국의 1대 2대 채권 국가인데요. 최근 보시면 살짝 그 보유 채권 규모를 줄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큰 그림에서 보시면 사실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로 봐서 외국인들이 미국채를 파니까 금리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아래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는 러시아인데 러시아는 지금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렇고요. 사실은 러시아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채권을 안 사준다고 하면 그 나머지 수요 공백을 메꿔줄 수 있는 빈자리냐가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 미국 내에서 다른 투자자들이 미국채 수요를 크게 가져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개인하고 연기금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2016에서 17년 동안에 샀던 규모하고 2018년 1분기에 샀던 규모를 비교해보면 개인의 경우에는 이미 2년 동안 산 규모보다 2018년 1분기에 산 규모가 더 많아요. 연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지금은 뭐 중국이라던가 일본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는 미국채에 대한 수요를 조금은 이전보다는 적게 가져가고 있지만 미국 내에서 개인과 연기금과 같은 국내 투자자들이 상당히 수요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전혀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질문. 다음 위기에 금리나 여력과 양적 완화 여력이 충분하냐? 뭐 최근에 금리 올렸다 치지만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자, 한번 볼게요. 1990년 이후에 미국의 기준금리 사이클인데 보시면 90년대 초반에 미국 기준금리 8%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IT 버블 있었을 때 미국 기준금리 6.5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직전에 뭐 5.25 갔다가 최근에는 지금 한 2.5까지 왔는데 보시면 여러분 이 기준금리 사이클에서 봤었을 때 고점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번에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저희는 끝났다. 뭐 더 가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물가 수준 자체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렇게 기준금리를 높게 올리지 않아도 충분하게 긴축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충분히 기준금리는 긴축적인 수준에 와 있고요. 이제 2.5에서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게 되면 뭐 이전보다는 떨어뜨릴 수 있는 폭이 적긴 하죠. 하지만 일단은 제로까지 가기에는 250bp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유럽의 경우를 보게 되면 기준금리가 마이너스로 갑니다. 옛날에는 금리 하단이 0%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까지 기록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기준금리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바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의 여력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0이 바닥이 아니라 마이너스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금리 인하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양적 완화 규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금융위기 직전에 연준의 보유자산 규모가 1조 달러가 안 됐던 것들이 금융위기 직후에 이제 4조 달러 넘게 늘렸다가 지금 이거를 줄여가지고 뭐 한 2021년 가게 되면 한 3조 달러 정도 수준으로 줄이겠다라는 건데 4조 달러에서 3조 달러로 한 1조 달러밖에 못 줄였죠. 근데 다시 늘리면 이전에 4조 달러까지 늘려봤는데 5조 달러, 6조 달러까지 못 늘릴까요? 사실 얘도 역시 연준이 마음만 먹으면 보유자산을 많이 가져가는 것들 대차대조표를 늘리는 거는 사실은 한계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 금융위기가 왔었을 때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의 여력이 이제 없는 거 아니냐? 아니요. 아직도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질문. 재정적자가 GDP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다시 달러를 뿌렸을 때 달러는 과연 가치가 있을까요? 라는 부분인데 일단 질문에서 한 가지 오류를 바로 잡을게요.
재정 적자가 GDP에 육박한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미국의 재정 적자가 다시 커지고 있는데 지금 2018년 기준으로 8,5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GDP 대비로는 이자 비용 포함해서 한 7% 정도 되는 거예요. 재정 적자만 보면. 그러면 이제 사실 아까 질문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재정 적자하고 국가 부채를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미국의 총 부채 규모가 GDP 대비 한 10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GDP 총액보다는 미국의 국가 부채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부채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보시면 일본의 경우에는 국가 부채가 GDP 대비 230%고요. 뭐 그리스, 뭐 이탈리, 뭐 그 위에 미국보다 국가 부채 규모가 훨씬 GDP 대비 많은 게 있습니다. 미국은 그래도 양호한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결국은 미국의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향후에 돈을 더 풀면 이제 달러 가치가 붕괴되면서 결국 미국채도 안전자산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인데,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2008년도 9월 15일 날 리먼 브로더스가 파산하면서 미국의 신용 경색이 심화됩니다. 즉 그동안의 금융위기는 미국 이외에서 터졌는데 요번 2008년도 금융위기는 미국 내에서 터졌어요. 미국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달러화가 약해야 되죠. 근데 보세요. 이 금융위기 터진 이후에 오히려 달러화가 급반등을 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달러 말고는 믿을 자산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뭐 조금 박스권 보이다가, 두 번째 2011년 8월에 사상 초유의 사태였죠. 이 S&P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강등시켜 버립니다. 이때 제가 진짜로 정말 너무 바빴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때도 보시면 역시 미국의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달러 가치는 급등을 해요. 자,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뭐냐면 결국은 뭔가 위험스러운 상황이 생기게 되면 미국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라고 한다면 결국 이 환율이라는 게 상대 개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환율이라는 건 뭐냐면 통화와 통화를 교환하는 교환 비율입니다. 어떠한 통화 가치가 올라간다면 어떠한 반대급부의 통화 가치는 반드시 떨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미국이 달러화를 막 더 푸는 상황들, 금융위기라던가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다시 달러화를 푸는 그런 양적 완화를 재개하는 상황이 된다고 치면 달러화 공급이 늘어나니까 달러가 약해져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경제가 위기스러운 상황에서는 어느 다른 통화도 감히 강세로 받아들여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통화 가치의 강세를 받아주려면 그 나라가 더 훨씬 더 강한 펀더멘털을 보여야 되는데, 하물며 미국 경제도 안 좋은데 미국보다 더 경기가 괜찮은 나라가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환율이 상대 가치 개념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안 좋을 때에는 오히려 달러화가 강해져 버리는 그런 기현상을 벌입니다. 그래서 환율 이론 중에 보면 달러 스마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달러는 극단적으로 미국 경제가 좋을 때와 극단적으로 미국 경제가 안 좋을 때 강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경우에는 그냥 밋밋합니다. 이게 바로 달러 스마일이에요. 즉 앞으로 미국이 다시 양적 완화를 늘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달러가 다시 풀리게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미국 경제가 극단적으로 안 좋고 세계 경제가 상당히 불안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달러가 다시 강해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달러를 대체할 통화가 있냐 이거예요. 유로화가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엔화가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위안화가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달러 기축통화 체제 안에서는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통화는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해보면 질문 주셨던 내용들, 결국은 만약에 또다시 경제 위기가 온다라고 한다면 미국 달러화,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으로서 훌륭한 피난처 역할을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뢰를 가져도 될 거고요. 다만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제 자랑을 조금 할게요. 사실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제 전 직업이 바로 증권사에서 채권 애널리스트를 저는 12년 넘게 했고요. 그리고 제가 베스트 애널리스트 상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금리와 채권에 관해서는 아마 저만큼 시장을 많이 아는 사람 없을 거라고 제가 자부를 할 수 있겠고요. 자, 오늘 영상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제도 이렇게 선정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헷갈리는 내용들 물어보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경제와 주물의 박정현 박사였습니다. 안녕.